젊은 게 몸뒀다 뭐해. 늙은 내 남편 허리 부러지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 너는 군인이 힘쓰라고 있는 거지 구경하라고 있는 줄 알아? 당장 내가 안 들어? 아주 상전 나셨네. 상전 나셨어. 짝. 날카로운 고성과 함께 정적이 감돌던 사단 본청 복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둔탁한 타격음이 복도를 울렸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 여군 부사관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본부.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오후 2시의 평화는 그렇게 박살났다. 시간을 잠시 3분 전으로 되돌려보자. 작전 참모 박철중 대령은 정수기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18.9리터짜리 생수통을 교체하는 중이었다. 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무거우실 텐데 두십시오.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나서는 이는 그의 부관, 이하은 하사였다. 임관 3년 차 빠릿빠릿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그녀는 상관이 직접 무거운 물통을 들고 낑낑대는 모습이 송구스러웠다. 어허, 이 하사. 비켜봐. 내가 아직 힘은 장사야. 왕년에는 쌀가마니 메고 천리행군도 했어. 으라차. 박철중 대령은 호기롭게 웃으며 생수통을 번쩍 들어 올렸다. 굵은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다. 오,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아직 청춘이십니다. 이하은 하사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물개 박수를 칠 준비를 하며 활짝 웃었다. 권위적인 모습 대신 소탈하게 몸을 쓰는 상관의 모습이 꽤 보기 좋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였다. 또각, 또각, 또각. 복도 끝에서부터 살기등등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다. 부대를 예고 없이 방문한 박대령의 아내 최영자였다. 그녀는 지역에서 건물 몇 채를 가진 유지의 사모님으로 평소에도 콧대가 높기로 유명했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포착되었다. 그녀의 눈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감히 새파랗게 어린 계집애가 내 귀한 남편한테 짐꾼 노릇을 시키고 옆에서 쪼개고 있어. 저게 지금 꼬리치는 거야 뭐야? 질투와 오해 그리고 평소 가지고 있던 특권의식이 이성의 퓨즈를 끊어버렸다. 최영자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그녀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금장 로고가 번쩍이는 묵직한 명품 핸드백을 고쳐 잡았다. 그 가방 안에는 수정 화장품이 가득 든 파우치와 장지갑, 그리고 남편에게 줄 현금 봉투가 들어있어 벽돌만큼이나 단단하고 무거웠다. 이 발칙한 년이. 최영자는 망설임 없이 핸드백을 휘둘렀다. 묵직한 가방의 금속 버클 부분이 정확히 이하은 하사의 이마를 강타했다. 퍽. 소름 끼치는 타격음과 함께 이하은 하사의 고개가 90도로 꺾였다. 악. 이하은 하사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쓰고 있던 전투모가 멀리 날아갔고 찢어진 이마에서는 붉은 선혈이 터져나와 전투복을 적셨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기습이었다. 이게 무슨... 박철중 대령은 들고 있던 생수통을 쾅 내려놓으며 얼어붙었다. 눈앞에 자신의 아내가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왜? 당신은 비켜. 이 여우 같은 년 내가 오늘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테니까. 최영자는 쓰러진 이하은 하사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했다. 이하은 하사는 띵한 머리를 부여잡고 뒷걸음질 쳤다. 피가 눈을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사모님? 어디서 꼬리를 쳐? 내 남편이 내 종이야? 어디 하늘 같은 대령님이 물을 가는데 옆에서 쳐웃고 있어? 가정교육을 독학으로 배웠니? 최영자의 입에서는 차마 담기 힘든 폭언들이 기관총처럼 쏟아져 나왔다. 복도의 소란을 듣고 행정병들과 다른 간부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정상적인 지휘관이라면 당연히 아내를 제지하고 부하의 상태를 살피는 게 먼저였다. 아니, 헌병을 불러도 모자랄 판이었다. 민간인이 군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니까. 하지만 박철중 대령은 이하은 하사의 기대를 처참하게 배신했다. 그는 피를 흘리는 부하를 보고도 씩씩거리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허허실실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아이고 여보. 그만해 그만. 사람들 보잖아. 이거 안 나? 당신도 그래. 저런 계집애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줘. 당신이 머슴이야? 내가 속상해서 정말 못 살아. 최영자가 남편의 가슴을 퍽퍽 치며 짐짓 눈물을 짜내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박 대령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허허, 우리 마누라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네. 질투가 좀 과하다니까.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네. 당신 화나면 무섭잖아. 박 대령은 아내를 달래느라 여념이 없었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닦고 있는 이하은 하사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하은 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모멸감과 고통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과장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제야 박 대령이 이하은 하사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과 난처함이 서려 있었다. 아, 이 하사. 많이 다쳤나? 피 좀 닦게. 보기 안 좋네. 지금 피 닦는 게 문제입니까? 사모님께서 다짜고짜 저를 흉기로 가격하셨습니다. 이건 엄연한 특수폭행. 에이, 폭행이라니. 말이 좀 심하네. 박 대령이 손사래를 치며 말을 뚝 잘랐다. 자네도 봤잖아. 집사람이 나를 워낙 끔찍하게 생각해서 그래. 내가 힘쓰고 있으니까 자네가 시킨 줄 알고 오해해서 욱한 거야. 사랑 싸움에 자네가 좀 낀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게. 응? 이하은 하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사랑 싸움? 지금 내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 사랑 싸움? 옆에 있던 최영자가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다. 그래.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어린 것이 눈치가 있어야지. 그리고 맞은 건 난데 왜 내가 죽는 소리를 해? 내 손목 아픈 거 안 보여? 가방에 기스라도 났으면 내 월급으로 감당이나 되겠니? 여보, 진정해. 이 하사가 아직 어려서 그래. 자, 이 하사. 사모님 놀라셨으니까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가서 치료받아. 의무대 가면 빨간 약 발라줄 거야. 박 대령은 마치 아이들 싸움을 중재하는 동네 아저씨처럼 굴었다. 아니, 철저하게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다. 죄송. 하다고 하라고요? 제가요? 이하은 하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참자. 여기서 내가 누구 딸인지 밝히면 재미없지. 그녀의 아버지 육군 참모총장 이영석 대장은 딸이 군에 입대할 때 딱 한 가지를 약속했었다. 군 생활하면서 절대 아빠 백 쓰지 마라.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때는 아빠가 나선다. 이하은 하사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 중이던 핸드폰을 확인했다. 뜨거운 피가 눈썹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붉게 물들였다. 아빠, 약속 취소야. 이건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두 부부를 번갈아 보았다. 과장님. 그래. 사과하려고. 아니요. 방금 그 말씀 그리고 사모님의 행동. 뼛속 깊이 후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 자식이 지금 상관한테 협박하는 거야? 이하은 하사는 찢어진 이마를 손수건으로 누르며 서늘하게 대꾸했다. 협박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저는 군인이고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민간인에게 이유 없이 폭행당했습니다.
그리고 상관은 이를 묵인하고 2차 가해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법대로 하겠습니다. 사과는 법정에서나 하십시오. 합의는 없습니다. 야, 이 하사, 너 거기 안 서? 이게 미쳤나? 박 대령의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이하은 하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의무대가 아닌 곧장 본청 1층에 있는 헌병 파견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앞으로 박 대령 부부가 흘리게 될 피눈물의 예고편이었다. 야, 이하은, 너 지금 제정신이야? 헌병, 고소. 헌병 파견대 조사실 문이 쾅 열리며 박철중 대령이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다. 뒤따라 들어온 헌병 중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쩔쩔매고 있었다. 참모님, 지금 피해자 진술 녹화 중입니다. 나가주셔야. 시끄러워. 내 부하 교육 내가 시키겠다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다 나가. 당장 안 나가? 박 대령의 서슬 퍼런 고함에 헌병들이 쭈뼛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좁은 조사실에는 이마에 거즈를 붙인 이하은 하사와 씩씩거리는 박 대령 단둘만 남았다. 이하은 하사는 피가 멈추지 않아 급하게 의무대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온 상태였다. 하얀 거즈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박 대령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듯했다. 이 하사, 내가 좋게 말할 때 고소 취하해. 집사람이 놀라서 청심환까지 먹었어. 내가 감히 상관 와이프를 전과자로 만들 셈이야? 박 대령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윽박질렀다. 과장님, 사모님이 놀란 게 중요합니까? 제 머리가 찢어진 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전과자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스스로 되시는 겁니다. 이하은 하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그 태도가 박 대령의 자존심을 긁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군 생활 여기서 끝내고 싶어? 장기 복무 심사 내 손안에 있는 거 몰라? 내가 부적합 도장 한 번만 찍으면 너는 바로 옷 벗고 나가야 해. 전형적인 협박이었다. 인사고과를 무기로 한 비열한 입막음. 하지만 이하은 하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협박하십니까? 이것도 추가 진술에 포함하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야, 이하은. 너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어른이 훈계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박 대령은 의자를 발로 차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논리로 안 되니 이제는 인신공격을 선택한 것이다. 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집구석 형편이 어려워서 군대 왔어? 그래서 돈 좀 뜯어내 보려고 합의금 장사하는 거냐고 지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부모님을 들먹이는 패륜적인 발언. 이하은 하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가 쥔 주먹 안으로 손톱이 파고들었다. 말씀 가려 하십시오. 저희 아버지에 대해 함부로 말할 자격 없으십니다. 자격? 웃기고 있네. 보나 마나 뻔하지. 어디서 막노동하시냐? 아니면 시장 바닥에서 장사해? 딸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킨 거 보면 안 봐도 비디오다. 못 배운 집안 티를 꼭 이렇게 내요. 박 대령은 혀를 차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이하은 하사는 헛웃음이 나왔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 50만 장병을 통솔하는 사성 장군, 육군 참모총장 이형석 대장. 그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안다면 박 대령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었다.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십니다. 이하은 하사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차분하게 대꾸했다. 군인? 그래. 뭐 행보관이라도 하시나? 원사? 아니면 예비역 중사? 박 대령이 코웃음을 쳤다. 그에게 부사관 나부랭이의 아버지란 기껏해야 같은 부사관일 거라는 편견이 박혀 있었다. 아니요.
훨씬 높으십니다. 대령님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이하은 하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순간 박 대령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이내 콧방귀를 뀌며 무시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내 아버지가 장군이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어디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허세 부리지 말고 당장 고소 취하하고 가서 빌어. 이게 내 마지막 경고다. 박 대령은 조사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홀로 남겨진 이하은 하사는 욱신거리는 이마를 감싸쥐었다. 거즈 위로 배어나온 피가 손에 묻어났다. 아빠 백은 절대 안 쓰려고 했는데. 그녀의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도끼 어린 미소가 번졌다. 상대가 짐승이라면 인간의 법도가 아니라 사냥꾼의 총을 꺼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이하은 하사는 독신자 숙소 BOQ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머리는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어지럼증 때문에 약을 한 움큼이나 삼켜야 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그녀를 더 괴롭히는 것은 박철중 대령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내일 오전 9시부로 징계위원회 회부 예정. 혐의 상관 모욕 및 항명,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군기 교육대 갈 준비해라. 적반하장이었다. 때린 건 자기 아내인데 오히려 피해자인 부하를 영창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다. 게다가 부대 내에는 벌써 이 하사가 사모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일부러 맞았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대령이라는 계급은 폐쇄적인 군대 사회에서 일개 하사 하나쯤 매장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이하은 하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바라보았다. 퉁퉁 부은 눈, 찢어진 이마, 핏기 없는 입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아니, 여기서 물러서면 군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주소록 가장 위에 저장된 이름. 우리 아빠. 통화 버튼을 누르자 긴 신호음이 갔다. 뚜루루, 뚜루루.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밤 10시. 아버지는 지금쯤 서울 한남동 공관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실 시간이었다. 우리 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굵직했지만 딸을 부르는 음성에는 숨길 수 없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 총장 이형석 대장. 호랑이 같은 그가 유일하게 무장 해제되는 순간이었다. 아빠. 이하은 하사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꾹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이래? 딸의 울먹임에 이형석 총장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평온하던 공관의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긴장감이 전해져 왔다. 아빠, 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약속?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널 괴롭히기라도 한 거야? 나 맞았어. 뭐? 수화기 너머에서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 아니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대령님 사모님이 내 머리를 명품 가방으로 내리쳤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꿰맸어.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보다 더 무거웠다. 이내 이형석 총장의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낮게 깔렸다. 어느 놈이냐? 작전 참모. 박철중 대령. 박철중. 이형석 총장은 그 이름을 잘근잘근 씹어뱉듯 뇌까렸다. 아빠, 근데 그 대령님이 아빠 보고 막노동하냐고 못 배운 집안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 징계위 열어서 영창 보낸대. 이하은 하사는 억울했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다. 허허. 수화기 너머에서 헛웃음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살기였다. 4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노장의 살기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와 이하은 하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였다. 하은아, 지금 어디냐? 의무대냐? 아니, 숙소야. 무서워서 문 잠그고 있어. 그래, 문 꼭 잠그고 있어라. 아무도 들이지 마. 아빠가 지금 간다. 지금 밤인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헬기 띄운다. 뚝. 전화가 끊겼다. 이하은 하사는 멍하니 끊긴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헬기. 지금 이 시간에? 같은 시각 서울 육군 참모총장 공관. 이형석 대장은 입고 있던 잠옷을 거칠게 벗어 던지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눈빛은 흡사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그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부관, 당장 헬기 준비시켜. 5사단으로 간다. 총장님, 야간 비행은 규정상. 그리고 갑자기 방문하시면. 부관이 당황하여 만류하려 했지만 이영석 총장은 허리춤에 권총을 차며 소리쳤다. 내 딸이 머리가 깨졌는데 규정이 문제야? 5사단장한테 전화 넣어. 내 헬기 내리기 전에 박철중이라는 놈 당장 연병장에 무릎 꿇려 놓으라고. 당장. 그날 밤 대한민국 육군 본부에 비상이 걸렸다. 잠자고 있던 5사단장의 관사에 직통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고 연천의 밤하늘 위로 거대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죽음의 사자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박철중 대령은 그리고 최영자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벌집이 아니라 핵폭탄의 기폭장치였다는 사실을. 두두두두두두두. 새벽 2시. 경기도 연천군의 고요한 밤하늘을 찢어발기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일반적인 정찰 헬기의 소리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거대한 위압감이 공기를 짓누르는 소리였다. 제5보병 사단장 김영수 소장 투스타은 관사 침대에서 튕겨 나가듯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전쟁 났어? 그때 머리맡에 둔 비화폰도청 방지 전화기 미친 듯이 울려댔다. 발신자는 육군본부 상황실이었다. 통신보안, 사단장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공포에 질려 있었다. 충성, 사단장님, 지금 육군 참모총장님 헬기가 사단 본부 연병장으로 접근 중입니다. 착륙 5분 전입니다. 뭐? 총장님? 이 밤중에 예고도 없이? 김 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육군 서열 1위가 최전방 부대에 그것도 새벽 2시에 헬기를 타고 온다는 건 단 한 가지 경우뿐이었다. 전쟁이 났거나 그에 준하는 초비상 사태가 발생했거나 당장 참모들 소집해 위병소 개방하고 아니 내가 직접 나간다. 의전 준비고 나발이고 당장 불부터 켜. 사단장은 짝짝이 양말을 신은 줄도 모르고 전투복 상의 단추를 잘못 꿰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도대체 우리 부대에서 무슨 일이 터진 거지? 북한군이 넘어왔나? 아니면 무기고가 털렸나? 같은 시각 사단 영내 관사에서 꿀잠을 자고 있던 작전 참모 박철중 대령도 요란한 헬기 소리에 눈을 떴다. 뭐야 시끄럽게. 옆에서 자던 아내 최영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뒤척였다. 여보, 헬기 소리 같은데? 무슨 훈련 있나 봐. 시끄러워 죽겠네. 저것들 하여튼 유난이라니까. 박 대령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 쪽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지고 있었다. 그는 순간 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가만. 총장님이 지난번 작전회의 때 내 브리핑을 인상 깊게 보셨다고 했지. 혹시 이번 장군 진급 심사 앞두고 나를 격려하러 깜짝 방문하신 건가? 박 대령의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휘관이 총애하는 부하를 격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여보, 일어나 봐. 총장님 오신 것 같아. 뭐? 총장? 그 별 4개짜리? 그래. 아무래도 나 별 달아주려고 오신 것 같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나 이번에 진급 유력하다고. 최영자도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거렸다. 낮에 있었던 하사 나부랭이와의 실랑이는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다. 어머. 그럼 당신 이제 장군 되는 거야? 나 장군 사모님 되는 거네. 아이고, 빨리 나가봐. 옷 매무새 다듬고. 박 대령은 허둥지둥 전투복을 갖춰 입었다. 거울을 보며 경례 연습까지 했다. 충성. 작전 참모 박철중 총장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완벽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라고 착각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문을 나섰다. 그것이 자신의 군 생활, 아니 인생의 마지막 출근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연병장에는 이미 거대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UH-60 블랙호크 헬기가 착륙하고 있었다. 프로펠러가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사단장과 참모들이 줄지어 서서 경례를 올렸다. 충성. 우렁찬 경례 구호 속에서 헬기에서 내린 인물은 단 한 명. 육군 참모총장 이형석 대장이었다. 그는 평소에 온화한 지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베레모를 깊게 눌러쓴 그의 눈빛에서는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수행 비서도 의전 장교도 없이 홀로 내린 그의 허리춤에는 권총이 차여 있었다. 총장님, 오사단장 소장 김영수입니다. 방문을 환. 사단장이 달려나가 악수를 청하려 했으나 이영석 총장은 그 손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박철중 어딨어? 낮고 굵은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네. 아, 작전 참모 말씀이십니까? 지금 관사에서 오고 있을. 당장 내 눈앞에 끌고 와. 1분 준다. 사단장은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격려 방문이 아니었다. 이건 처형을 위한 방문이었다. 그때 멀리서 박철중 대령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충성. 작전 참모 대령 박철중. 총장님의 방문을. 박 대령은 숨을 헐떡이며 환한 미소로 경례를 붙였다. 총장의 표정을 읽지 못한 죄였다. 이형석 총장은 천천히 박 대령에게 걸어갔다. 뚜벅뚜벅. 군화 소리가 박 대령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졌다. 자네가 박철중인가? 예, 그렇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 영광? 이형석 총장이 피식 차가운 헛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퍽. 이형석 총장의 군화발이 박 대령의 정강이를 그대로 걷어찼다. 박 대령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꼬꾸라졌다. 사단장과 참모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사성 장군이 부하 장교를,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발로 차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총장님? 바닥을 기며 박 대령이 고개를 들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이형석 총장은 쓰러진 박 대령을 내려다보며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으르렁거렸다. 영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딸 머리통을 깨놓고 영광?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연병장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 딸이라는 단어가 메아리처럼 사단장과 참모들의 귓가를 때렸다. 사단장 김영수 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딸? 총장님 딸? 설마 우리 부대에 총장님 딸이 있었어? 근데 머리통이 깨져? 사단장의 시선이 바닥에 널브러진 박 대령에게 꽂혔다. 그 눈빛은 이제 공포에서 사리로 바뀌어 있었다.
이 미친 새끼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총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따님이라니요? 박철중 대령은 정강이를 부여잡고 벌벌 떨며 물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멍청한 머리는 동명이인일 거야라는 헛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다. 이형석 총장은 대답 대신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헌병대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은 여군이 부축을 받으며 내렸다. 이하은 하사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붕대 위로 배어나온 핏자국이 선명했다. 하은아. 총장의 목소리가 금세 물기를 머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딸을 와락 끌어안았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빠. 이하은 하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밖에서 맞고 들어온 막내딸의 모습이었다. 이형석 총장은 딸의 젖은 눈물을 투박한 손으로 닦아주고는 다시 박 대령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다시 야수로 돌변해 있었다. 저 아이가 내 딸이다. 이하은 하사. 박 대령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이 하사가. 총장님. 딸. 뇌가 정지했다. 자신이 하사 나부랭이라고 불렀던 아이. 너네 아버지 막노동하냐고 패드립을 쳤던 아이. 못 배운 집안이라며 조롱했던 그 아이가 육군 참모 총장의 딸이었다. 아니. 저기 총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박 대령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다. 몰랐으면 부하가 피를 흘리는데 사랑 싸움이라고 덮어. 몰랐으면 너네 아버지 뭐 하시냐고 모욕해도 되는 건가? 이형석 총장이 한 걸음씩 다가갔다. 자네가 그랬지. 내 딸 보고 집구석 형편 어려워서 군대 왔냐고. 못 배운 집안 티낸다고.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경악하며 숨을 들이켰다. 사단장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다. 총장님, 그건. 제가 입이 10개라도. 그래. 우리 집안이 좀 못 배웠어. 내가 평생 군인 하느라 딸내미한테 명품 가방 하나 못 사줬거든. 그래서 자네 아내가 대신 명품 가방으로 교육을 시켜줬나 보군.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총장의 목소리는 차분해서 더 무서웠다. 박철중 대령. 예. 대령 박철중. 자네 계급장 떼라. 네. 지금 당장 떼라고. 내 눈앞에서 그 더러운 계급장 안 보이게 하란 말이다. 총장의 호령에 사단장이 직접 뛰어들었다. 사단장은 박 대령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더니 그의 전투복에 붙은 대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버렸다. 찍! 벨크로가 뜯겨나가는 소리가 박 대령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다. 너 같은 놈은 내 부하도 아니야. 감히 총장님을 능멸해? 이 개자식아. 사단장은 이성을 잃고 박 대령의 뺨을 후려 갈겼다. 짝, 짝. 박 대령은 계급장이 뜯겨나간 휑한 가슴을 부여잡고 털썩 주저앉았다. 오줌을 지린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 더. 이형석 총장은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관사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 딸을 피투성이로 만든 그 여자. 자네 아내라는 작자. 지금 당장 끌고 와. 사단장이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했다. 당장 가서 체포해.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가. 수갑 채워서 개 끌고 오듯이 끌고 와. 헌병들이 관사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박 대령은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 생각했다. 망했다. 완벽하게 망했다. 한편 관사에 남아있던 최영자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고 있었다.
어머, 우리 남편 별 달면 관사도 더 넓은 데로 이사 가겠지? 가구도 싹 바꿔야겠다. 그 싸가지 없는 여군녀는 전출 보내버리고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화장대 앞에서 얼굴에 팩을 붙이고 있었다. 장군 사모님이 되려면 피부 관리도 필수라며. 쾅, 쾅,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다. 누구세요? 우리 남편 왔어? 열쇠 두고 갔어? 최영자가 문을 열자마자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최영자 씨, 특수폭행 및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 뭐야? 니들 누구야?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령 사모님이야. 아니, 장군 사모님 될 사람이라고. 최영자는 팩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발악했다. 하지만 헌병들은 자비가 없었다. 그녀의 팔을 뒤로 꺾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장군 사모님? 꿈 깨십시오. 당신 남편은 지금 당신 때문에 옷 벗게 생겼으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최영자는 잠옷바람에 맨발로 질질 끌려 나왔다. 연병장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거 인권유린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한테 말해서 니들 다 영창 보낼 거야. 연병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수많은 조명탑 아래 수십 명의 군인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자신의 남편 박철중이 계급장이 뜯긴 채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별 4개가 박힌 베레모를 쓴 노년의 남자와 머리에 붕대를 감은 그 재수 없는 여군이 서 있었다. 여보? 최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대령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끝났어. 이 망할 여편네야. 박 대령이 울부짖으며 아내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들이 제지했다. 이게 무슨... 저 여자가 왜 저기 있어? 저 할아버지는 누구고? 최영자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중얼거리자 이영석 총장이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제가 그 못 배운 집안의 가장이자 이 하사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아버지? 최영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지? 저 별 4개가? 옆에 있던 사단장이 이를 갈며 소리쳤다. 이 무식한 여자가. 저분은 육군 참모 총장님이시다. 내가 때린 그 하사가 총장님 따님이시라고. 쿵. 최영자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총장? 참모총장? 육군대장? 그녀의 머릿속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늙은 내 남편. 가정교육을 독학으로 배웠니? 부녀회장인 나도 사단장이 쩔쩔매.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헌병들의 부축이 없었다면 그대로 바닥에 녹아내렸을 것이다. 아니. 저기 장군님, 총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질투가 나서. 최영자는 비굴하게 웃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가씨? 아까는 년이라면서. 이하은 하사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리고 사모님. 제 아버지 보고 못 배웠다고 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에 미국 웨스트포인트 유학까지 다녀오신 엘리트십니다. 사모님보다 못 배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하은 양. 아니 하사님.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우리 남편 군인으로 평생 바친 사람이에요. 최영자가 무릎을 꿇고 이하은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영석 총장이 군화발로 그녀의 손을 쳐냈다. 내 딸 몸에 손대지 마라. 더러우니까. 총장은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사단장에게 지시했다. 이 두 연놈들 당장 군 검찰로 넘겨. 민간 경찰? 필요 없어. 군사시설 내에서 벌어진 특수상해 사건이다. 군사법원에서 내가 직접 조진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통제하지 마. 있는 그대로 다 내보내. 대령 아내가 총장 딸 폭행이라고 헤드라인 뽑아서 전 국민이 알게 해. 그래야 다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가 군대에서 안 일어나지. 명심하겠습니다. 박철중 대령과 최영자는 개처럼 질질 끌려 헌병차에 태워졌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들의 비명과 서로를 탓하는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 연병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전과는 달랐다. 정의가 실현된 후에 묵직하고도 통쾌한 고요함이었다. 이하은 하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빠가 타고 온 헬기 너머로 별들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법정에서 진짜 지옥을 보여줄게. 피고인 최영자, 피고인 박철중. 들어오세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제1호 법정. 무거운 공기가 흐르는 이곳에 수의를 입은 두 남녀가 끌려 들어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령 사모님, 차기 장군이라 불리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최영자와 박철중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몰골은 처참했다. 최영자는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에 머리는 산발이었고 박철중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10년은 늙어 보였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판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방청석의 앞줄을 채운 것은 다름 아닌 별들이었다. 이하은 하사의 아버지인 이영석 총장의 동기, 후배, 그리고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내 딸 같은 아이가 당한 일에 공분하여 무언의 압박을 주기 위해 제복을 갖춰 입고 앉아 있었다. 그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에 박철중은 다리가 풀려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휘청거렸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최영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발작하듯 소리쳤다. 그녀의 국선 변호인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사설 로펌들은 이 부부의 변호를 모두 거절했다. 육군 참모총장을 적으로 돌리는 미친 짓을 할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없었기 때문이다. 함정? 피고인, 지금 법정을 모독하는 겁니까? 군 판사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아니, 저 여자가, 저 하사가 총장 딸인 걸 숨겼잖아요. 알았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이건 기망행위라고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과 함께 야유가 터져 나왔다. 저 여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사람 봐가면서 때리나? 아주 질이 나쁘구먼. 검사석에 앉은 군 검찰관이 비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영석 총장이 직접 지명한 군 검찰 내에서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에이스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최영자는 특수상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 박철중은 직무유기,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그날의 CCTV 영상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날의 참사가 고화질로 재생되었다. 퍽. 핸드백이 이하은 하사의 머리를 강타하고 피가 튀는 장면. 젊은 게 몸뒀다 뭐해? 라는 최영자의 표독스러운 고함. 그리고 박철중의 사랑 싸움이니까 참아라. 라는 망언.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 특히 박철중이 낄낄거리며 아내 편을 드는 장면에서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장군들이 주먹을 꽉 쥐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영상이 끝나자 검찰관이 녹취록의 하이라이트를 재생했다. 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어디서 막노동하시냐? 못 배운 집안 티를 꼭 이렇게 내요.
박철중의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렸다. 순간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이영석 참모총장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법정의 온도가 10도는 내려가는 듯 했다. 박철중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경솔한 혀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 박철중, 대답해 보십시오. 피해자의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면 딸이 머리가 깨져도 참아야 하는 겁니까? 검찰관의 추궁에 박철중은 입술을 달달 떨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부하를 훈계하는 차원에서. 훈계? 부모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게 훈계입니까? 당신은 지휘관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군복을 입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검찰관의 맹공에 박철중의 변호인은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반박할 논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증인석에 이하은 하사가 들어섰다. 붕대는 풀었지만 이마에는 선명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당당하고 고고한 모습이 흡사잔 다르크와 같았다. 증인, 피고인들에게 처벌을 원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이하은 하사는 최영자와 박철중을 똑바로 응시했다. 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합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들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참모총장인 걸 알게 된 후에야 권력에 굴복해 비는 척했을 뿐입니다. 만약 제 아버지가 진짜 힘없는 분이었다면 저는 지금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군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철중 부부의 가슴에 꽂혔다. 저들은 강약약강의 전형입니다. 약자에게 잔혹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자들이 군 가족 그리고 지휘관이라는 사실이 치욕스럽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판사가 제지했지만 이미 여론은 판결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영자는 분에 못 이겨 벌떡 일어났다. 야, 이 어린 년아. 내가 너 때문에 감방에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우리 남편 인생 망쳐놓으니까 시원해? 너네 아빠가 총장이면 다야? 피고인, 앉으세요. 교도관들이 최영자를 강제로 자리에 앉혔다. 이하은 하사는 픽 웃으며 마이크에 대고 나직이 말했다. 아줌마. 아니, 죄수 번호 2460번. 우리 아빠가 총장이라서 다행인 줄 아세요. 아니었으면 당신은 법정이 아니라 내 손에 죽었을 테니까. 그 서늘한 눈빛에 최영자는 히 소리를 내며 움츠러들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건 순한 양이 아니라 발톱을 숨기고 있던 맹수였다는 것을. 일주일 뒤 선고 공판. 법정 앞은 아침부터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령 아내의 갑질 폭행, 오늘 판결 참모총장 딸 건드린 부부 몰락의 끝은? 인터넷 뉴스 댓글창은 징역 10년 때려라, 재산 몰수해라라는 네티즌들의 분노로 도배되어 있었다. 법정에 들어선 박철중과 최영자는 일주일 전보다 더 초췌해져 있었다. 특히 최영자는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갑질하다 들어온 년이라며 왕따를 당해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였다. 주문.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자 정적이 흘렀다. 피고인 최영자는 군사시설 내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군인을 폭행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또한 반성의 기미 없이 피해자를 탓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 최영자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쾅. 3년. 실형이었다. 집행유예 따위는 없었다. 최영자의 입에서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터져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 박철중. 박철중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은 고위 장교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의 범죄를 방조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인사불이익을 암시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모욕하는 등 장교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파면 불명의 전역을 선고한다. 쾅, 쾅, 쾅. 파면.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이었다. 연금은 전액 박탈되고 퇴직금은 반토막이 난다. 대령 계급장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그는 이제 전과자이자 백수가 되는 것이다. 안 돼. 안 돼. 내 연금. 내 계급장. 박철중이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평생을 바쳐 올라간 자리가 아내의 핸드백 한 방과 자신의 주둥이 때문에 날아가 버렸다. 재판이 끝나고 두 사람이 호송차로 끌려가기 전 복도에서 잠시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재판을 참관한 이하은 하사와 이형석 총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대기 중이었다. 이게 뭡니까? 박철중이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받았다. 민사소송 소장입니다. 이하은 측 변호사가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피해 보상금, 정신적 위자료,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이미지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배상금까지 총 5억 원 청구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사모님 명의의 건물과 대령님 명의의 아파트는 이미 가압류 신청 끝났습니다. 판결 확정되면 바로 경매 넘어갑니다. 5억? 건물이랑 아파트가. 경매. 최영자가 눈을 까뒤집고 거품을 물 뻔했다. 그녀가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해준 그 돈이 공중분해될 위기였다. 에이, 이어 편내야. 그 순간 박철중이 이성을 잃고 수갑찬 손으로 최영자에게 달려들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끝났어. 물통 가는 거 그냥 보고 있지. 왜 나서서 지랄을 해가지고. 내 연금 물어내. 내 별 물어내란 말이야. 박철중이 최영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아, 이거 안 나? 그러게 당신이 말렸어야지. 남편이 돼가지고 쪼다같이 웃고만 있고. 당신이 총장 딸인 거 미리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냐고. 이 무능한 인간아. 최영자도 지지 않고 박철중의 얼굴을 핥히었다. 이거 나. 너 죽고나 죽자. 법원 복도는 순식간에 개싸움판이 되었다.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뜯어 말려야 했다.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욕설을 퍼붓는 그들의 모습에서 사랑꾼 부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추태를 지켜보던 이하은 하사가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조차 아깝다는 듯 건조했다. 보기 좋네요. 사랑이 너무 과해서 죽여버리고 싶으신가 봐요. 이하은의 비웃음에 두 사람은 동작을 멈췄다. 대령님. 아니, 박철중 씨. 그리고 최영자 씨. 이하은은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감옥에서 썩는 동안 뼈저리게 느끼세요. 당신들이 무시했던 그 젊은 하사가 그리고 못 배운 집안이 당신들을 어떻게 짓밟아주는지. 평생 가난과 후회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사세요. 그게 내 복수니까. 하은 양. 제발. 한 번만.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은 남겨줘야지. 최영자가 뒤늦게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이하은은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 아빠 가자. 밥맛 떨어진다. 그래. 맛있는 거 사주마. 이형석 총장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걸어갔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웅장했다. 반면 엉망진창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박철중과 최영자의 모습은 쓰레기 더미보다 초라했다. 끌고 가. 교도관들의 호통과 함께 두 사람은 각자의 지옥으로 끌려갔다.
호송차에 타서도 그들은 서로를 향해 침을 뱉고 욕을 했다. 그들의 몰락은 완벽했고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차디찬 철문이 쾅 닫혔다. 세상과 단절되는 소리였다. 청주여 자교도소. 이곳은 더 이상 대령 사모님 최영자가 호령하던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이름은 2460번. 그저 흔해 빠진 수감 번호일 뿐이었다. 야, 2460번. 멍하니 서서 뭐해? 화장실 청소 안 해? 걸걸한 목소리의 여자가 소리쳤다. 이 방의 방장인 50대 사기 전과자였다. 저기요.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최영자가 비굴하게 웃으며 몸을 사리려 했다. 밖에서 하던 습관대로 돈이나 말로 때우려 한 것이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매서운 눈총이었다. 허리. 웃기고 있네. 젊은 군인 머리통을 명품 가방으로 내리칠 힘은 있고 변기 닦을 힘은 없어. 뉴스 봐서 다 아니까 수작 부리지 마. 아니. 그래도 제가 사회에 있을 때는. 아이고 사모님 납셨네. 야. 여기 사모님 오셨단다. 다들 인사 안 받냐? 방장의 비아냥에 다른 수감자들이 킬킬거리며 비웃었다. 사모님은 무슨 갑질하다 들어온 주제에 총장 딸을 건드렸다며? 간도 크지. 재수 없으니까 빨리 가서 변기나 닦아. 냄새 나게 하지 말고. 최영자는 입술을 깨물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고무 장갑을 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녀였다. 으흑, 으흐흑. 변기를 닦으며 그녀는 서러움에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그녀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편? 그 인간은 지금쯤 더 지옥에 있을 테니까. 한편 국군교도소. 박철중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령 계급장 대신 노란색 수감 번호표가 붙어 있었다. 4885번 박철중. 면회. 교도관의 말에 박철중이 벌떡 일어났다. 혹시 아내가 보낸 변호사일까? 아니면 총장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소식일까? 하지만 면회실 유리병 너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법원 집행관이었다. 박철중 씨 맞습니까? 여기 서류 확인하시죠. 집행관이 유리병 밑으로 서류 봉투를 밀어 넣었다. 박철중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내 최영자가 감옥에 가기 직전 옥중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에이, 이 여편네가 미쳤나? 지가 사고 쳐놓고 이혼?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금 5억 원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아파트와 예금 채권은 모두 압류되었으며 군인 연금 또한 전액 굽고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집행관은 사무적으로 할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럼 저는요? 저는 나가면 어디서 살아요? 빈털터리로 나가라는 겁니까? 박철중이 유리를 두드리며 절규했다. 그건 저희 알 바 아닙니다. 죗값 치르고 나가서 막노동을 하든 폐지를 줍든 알아서 하십시오. 아 참. 피해자 아버님이 막노동 무시하지 말라고 전해달라시더군요. 집행관은 비릿한 미소를 남기고 나가버렸다. 아, 박철중은 면회실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다. 불명의 저녁, 이혼, 파산, 전과자, 모든 것이 끝났다. 그가 쌓아올린 30년 군 생활과 명예, 그리고 재산이 그의 오만함과 아내의 탐욕 때문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 독방에 갇힌 박철중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생각했다. 그때 물통을 내가 갈지 말걸. 아니, 아내가 때렸을 때 바로 무릎 꿇고 빌걸.
아니, 그 전에 부하를 가족처럼 아끼지 않고 내 권력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그 썩어빠진 마음부터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연천의 산자락에 붉은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제5보 병사단 본청 앞 연병장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서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부대 차렷. 연대장의 구령에 맞춰 수천 명의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했다. 오늘은 창설 기념일이자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다. 단상 위에는 사단장 김영수 소장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특별 손님으로 육군 참모 총장 이영석 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있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된 인원은 단상 앞으로. 사회 장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다. 정보통신대대 중사 이하은. 중사 이하은. 우렁찬 복창 소리와 함께 이하은이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하게 맞던 하사가 아니었다. 이번 사건 이후 그녀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특진 심사를 통과했고 당당하게 중사 계급장을 달았다. 이마의 상처는 옅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하은이 단상 위에 오르자 사단장이 아닌 이영석 총장이 직접 표창장을 집어들었다. 공식적인 자리였기에 아버지와 딸이 아닌 참모 총장과 부하 군인으로서 마주섰다. 표창장. 중사 이하은. 귀관은 평소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불의의 사건 앞에서도 군의 명예와 위상을 지키기 위해 의연하게 대처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이에 표창함. 육군 참모총장 대장 이영석. 이하은은 절도 있게 경례를 올렸다. 단결. 단결. 이영석 총장은 딸의 가슴에 표창장을 안겨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생했다. 내 딸. 그 짧은 한마디에 이하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군인은 제복을 입고 있을 때 눈물을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으니까. 총장은 딸의 어깨를 2번 두드려 주고는 마이크 앞에 섰다.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했다. 사랑하는 5사단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단순히 내 딸을 칭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총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계급은 권력이 아니다. 계급은 책임이다. 상급자는 하급자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하급자는 상급자를 믿고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군대의 기강이자 전우애다. 최근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은 우리 군이 잊고 있었던 그 기본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장병들의 시선이 총장에게 집중되었다. 박철중 전 대령과 같은 지휘관은 다시는 우리 군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한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배경이나 계급 때문에 숨죽여 우는 군인이 없도록 만들겠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 군이 먼저 보여주겠다. 와!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환호였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이하은 중사는 정수기가 있던 그 복도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생수통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박철중 대령의 후임으로 온 신임 작전 참모가 지나가던 병사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어이 김상병. 그거 무거운데 같이 들자. 이리 줘. 아닙니다. 참모님. 제가 들겠습니다. 임마 같이 들면 가볍잖아. 이리 내놔. 신임 참모가 껄껄 웃으며 병사와 함께 짐을 나르는 모습. 이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옥 같았던 그 사건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짜 전우애가 싹트고 있었다. 중사님, 짐 다 챙기셨습니까?
행정반 후임들이 달려와 물었다. 이하은은 오늘부로 상급 부대인 군단 사령부로 영전하여 전출을 가게 되었다. 다 챙겼어. 가자. 이하은은 정들었던 그리고 아팠던 본청 건물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끔찍했던 기억은 이제 흉터처럼 흐릿해졌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가을 하늘처럼 맑았다. 그녀는 머리 위에 베레모를 고쳐 쓰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경쾌하게 복도를 울렸다. 또각, 또각. 그 소리는 예전 최영자의 구두 소리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누구보다 단단하고 정의로운 군인의 발걸음 소리였다.